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정책론 공부했죠. 정책론. 맞죠? 네, 그래서 정책론의 복습을 좀 해봐야죠. 정책은 누가 펼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누굴 위한 정책들이다? 저소득층, 임대인, 임차인,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문제가 없으면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둘,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도 크게 둘,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수단 자체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져 있었는데, 직접적 개입이 있었고, 간접적 개입이 있었고, 토지 이용의 규제가 있었죠. 각종 인허가제, 각종 규제,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의 규제. 그 다음 이때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아니면 가격을 아예 건드려버리는 거다. 자기가 직접. 그래서 사거나 팔거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걔는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 다음 돈이나 정보를 내주는 건 무슨 개입이었다? 간접적 개입. 그래서 보조금, 부담금, 세금, 다 금이었죠. 돈. 그 다음 DTI, LTV 규제에 따라 들고 올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 돈의 양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DTI, LTV 규제도 당연히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그렇게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토지 정보체계 구축은 정보를 대주는 거니까 걔도 간접적 개입. 지가 공시제도도 토지 가격이라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걔도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정책을 수행하는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경제적 기능이 있었고 정치적 기능이 있었죠.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과 경제는 같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들어가는 건 무슨 기능? 시장이니까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정치적 기능인데, 그때 시장 경제만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크게 5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게 시장의 기능인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때 만약에 어떤 한 부분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몰린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3가지가 있었죠.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했다. 그럼 그 기업은 초과이윤 누린다. 과점이 형성돼 있어도 그 적은 수의 공급자가 담합을 하면 공급자가 한 명인 것과 효과가 똑같다. 그래서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한다. 그래서 독점, 과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니까 좀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럼 그 기업은 결국은 독점을 달성한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이윤.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다. 또 하나,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경제 행위가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건데, 그때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를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본다. 근데 정부가 봤을 때는 정후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지니까 좋은 것,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니까 좋은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건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본다. 그래서 걔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더라. 보조금 대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그런 내용. 그런데 이번에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염물질 배출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부담할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니까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익이 커지니까 신나서 더 만든다. 그래서 나쁜 놈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둘 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던 게 기억이 나야 되죠. 기억이 나시죠? 꼭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
공공재가 있었는데 공공재는 다 같이 쓰는 재화였죠. 등대등을 얘기했었다. 그럼 비용을 들인 사람만 쓰나요? 비용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쓴다? 비용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쓴다? 그 배제되지 않고 비배제성.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그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재는 턱없이 부족해지니까 필요한 공공재가 적게 만들어진 건 시장이 실패했다 라고 판단해서 누가 만들어준다? 정부가. 보통 자신의 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돈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다? 국민에게서 나온 거다. 그 내용을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가 있었죠. 크게 기억을 할 때 시장 내에 정부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인이 한다? 그럼 임대인은 기분이 좋아지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늘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줄인다? 그럼 임대료 규제를 당하면 원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낮은 임대료를 받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니까 삐쳐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든다, 대충 만든다. 질적 순위의 저하. 수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장기간이 되면, 기간이 좀 길어지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하나요? 그게 임대주택의 공급의 감소죠. 감소.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량은 감소니까 초과 수요 발생.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대놓고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거래한다.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의 출현.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고로 기존의 임차에는 그냥 꾹 눌러 산다. 음성적 임대료 지불하기 싫으니까.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 장기가 되면 공급량의 감소가 더 커지니까 초과 수요가 더 많아져서 가격이 폭등돼 버릴 수도 있다. 그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번엔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임대인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막 싫어해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보조금을 줘 이러면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린다, 줄인다? 늘린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로 끝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시. 그런데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은 임차인 손에 임대료를 보조해 줬을 때 그 돈을 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주거 선택의 폭은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가 커진다. 임대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가 임차인에게 보조해 줬을 때가 더 커진다.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 선분양은 실제주택 건설 전 분양이었나요? 실제주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럼 견본주택만 보고 먼저 분양을 받았으니까 그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쓴다. 건설자금 이자도 결국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더라. 공급자는 시공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건설자금이 없어도 공급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시장 내 유효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분양 정책이 선분양제도. 그런데 이미 분양 시점에 사버렸으니까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을 다 누가 감수? 수요자가. 그럼 수요자는 수익이 커야 산다. 분양 시점의 가격이 준공 시점의 시가보다 더 낮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살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가능한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 그럼 그때 분양가와 시가 사이의 차익만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긴다. 투기 수요, 가수요가 발생하더라. 그럼 걔를 막기 위해 전매 금지 조치를 한다. 일정 기간 못 팔도록, 팔고 떠나는 걸 막도록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투기 수요에 실수요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선분양 제도에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순위를 정해줄 필요성이 강하게 필요해진다. 그래서 주택 청약 저축 등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게 선분양 제도다, 후분양 제도다. 선분양. 그러면 분명히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서 주택자금 조달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장점은 존재한다. 맞나요?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는 효과 꼴랑하나? 그래서 이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면 단기적으로는 싼 임대료로 공급이 됐으니까 사적시장의 임차인이 공적시장으로 옮겨간다.
그럼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나요? 사적 시장도 수요의 감소로 초과 공급, 임대료 하락. 그럼 공적 시장은 임대료가 싸게 공급됐으니까 옮겨가서 사는 사람 이익을 누린다. 세입자가.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임대료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려가니까 혜택을 누린다. 그럼 단기에는 늘리지도 못하지만 공급량을 줄이지도 못하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수량을 못 줄인다. 공급량을. 그래서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있어서 대체할 집이 많아지니까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져서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그럼 수요자의 힘이 세지면 수요자에게 뭔가를 떠넘기기 어려워지니까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언제는? 단기에 장기에? 단기에. 근데 누구는 펑펑 울고 있다?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정상 이윤도 누리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장기가 되면 공급량을 줄인다. 얼마만큼 줄인다?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을 줄인다. 그러니까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사라져버리고 사적 시장은 다시 임대료가 원 상태대로 복귀해버리고 공적 시장의 임대료만 싸게 공급된 상태로 그냥 끝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꼴랑하나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서 사는 세입자만 싼 임대료에 살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끝나더라. 그래서 허탈한 정책이 바로 뭐였다?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 기억나시죠? 그 다음 공급자는 그래서 임대인 그리고 양도인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하더라.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만만한 수요자에게 임차인 양수인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더라.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힘이 탄력성이었나요? 그래서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럼 수요자가 힘이 더 약하면 누가 더 많이 부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체를 다 부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니까 수요자가 전체 다 부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임대인, 임차인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걔는 X.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의 탄력성이 2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죠? 모른다. 공급의 탄력성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였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고 5분만 쉬고 바로 이제 투자론 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예, 5분 쉬세요.